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 시간 진행의 원성수입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출마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앞세우고 또 선거운동을 크게 벌이고 있는데요. 올바른 선거를 위해 우리가 잡을 방향은 과연 무엇일지. 그래서 오늘 CNB 집중토론에서는 제7회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특집으로 우리 동네 정책선거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김준겸 관리담당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제 왼쪽으로는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문광민 교수께서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전 사무국 허명애 사무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 여성정치네트워크 임원정규 공동대표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나와주신 패널분들이 각각 어느 단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김준겸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관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이때쯤 되면 가장 바쁘신 단체 중에 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그 주민 자치 실현하고 뿔뿔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해서 교육, 훈련, 그리고 모의시험 운영을 하는 등 이제 원활한 투개표 관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후보자 등록, 그리고 선거 홍보물 검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방송이 이제 5월 21일쯤 나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5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6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6월 13일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 때면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특히 선거에 입후보하는 분들이 내거는 그런 공약들이 과연 제대로 된 공약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거짓말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공약인지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요즘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전 사무국장을 모셨는데요. 허명애 국장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매니페스토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룬 토론이니까 좀 자세하게 소개해도 될까요? 네. 저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06년에 결성됐습니다. 이제 결성된 취지는 그 당시에 선거에서 유행했던 게 뭐 지지 당선 운동이나 낙천, 낙선 운동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좌냐 우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15명의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정책 선거로 해서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켜보자. 네.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지금 여의도에 본부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정치인들이 왜 선거 때마다 당선되려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이나 또 약속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 이런 걸 검증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공약을 잡아내는 수사대네. 네, 그렇죠. 큰 역할 기대하고요.
우리 임원정규 공동 대표님 방송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활동하시는 걸 제가 자주 고맙습니다. 뵀는데요.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데 여성정치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 모토는 건강한 생활 정치, 책임 있는 지방자치, 성평등한 정치 문화를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요. 2007년에 저희도 창립을 했고 올해로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요. 네. 실제는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하자.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지 의사결정 영역이 이 성평등 격차를 우리가 해소하는 그 지표 중에 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죠. 실제 국회 같은 경우는 여성 정치인 비율이 17.1%밖에 되지 않고요. 지방의회도 여성 정치 이제 비례를 포함해야지 20%가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 사회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야기, 뭐 남녀노소라고 할 때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후보자 발굴,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10년째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을 여전히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평등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성 후보뿐만 아니라 남성 후보들에게도 이런 활동을 계속 알리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교육이라든지 연대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그런 활동을 요즘 한창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요즘 보면은 이 그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네. 피부로 좀 느끼게 돼요. 저는 이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래도 용기를 내는 여성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뭐 선거 이후에 결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긴 하지만 공천에서 경선에서 일단은 1차 탈락한 컷오프된 여성들이 지금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탈락됐는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네. 저희가 이후에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최근에 과제를 한번 찾았습니다. 네, 지금 뭐 변화해가는 과정이니만치 네. 또 노력하셔가지고 이 선거 분야에 있어서만큼도 우리가 보기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더 진실해 보이는 네, 그런 측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좀 많이 정계에 진출을 해서 좋은 정책들 이렇게 실현하는데 도움을 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광민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선거 때 되면은 과연 우리 지역의 이슈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이제 주요 이슈로 관심을 갖고들 생각을 하실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네. 어떤 것이 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뭐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슈는 지방 그 해당 지역에서의 가장 해결이 필요한 그 현안 문제에 이제 집중이 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안타깝게도 중앙의 이슈가 지금 지방의 이슈를 덮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유권자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이라든지 그 정당이라든지 아마 기존의 어떤 평상시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이슈 지금 현재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이슈는 역시나 그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지역마다 대전이나 충남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그리고 이전 시장님께서 물론 지금 현재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이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항 중에 지역의 개발 사업들 특히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램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램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지역,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이제 지역과 지역 간에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현직 계셨던 이전의 시장님이 이제 내걸었던 이제 공약 사업들이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자들 중에서도 과연 기존의 공약 사업들을 얼마나 승계할 것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나 하실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교육은 지금 이제 그 일반 자치와 이제 교육 자치가 나눠져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의 뭐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자치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 플러스 또 먹거리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지역 이슈는 뭐 물론 어떤 지역의 특정한 이슈가 또 존재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역시나 일자리,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6월 13일에 치러지는 선거가 말 그대로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슈거리를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보니까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지역의 이슈를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선거와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 토론회로 지방선거의 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선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허명혜 대전 사무국장께서 자세히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매니페스토가 무엇이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부연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어떤 원론적인 얘기부터 네.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매니페스토라고 하면 상당히 좀 생소하게 들으실 텐데 원래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어원은 라틴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처음에 기원할 때는 뭐 증거, 증거물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어떤 뭐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공언적인 그런 의미로 바뀌었어요. 네. 오늘날 그 의미로 지금 유럽에서 통용되면서 이제 이게 선거 때 매니페스토라는 의미가 쓰이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에 그 당시 토니 블레어 후보죠. 예. 노동당 토니 블레어 후보가 이제 매니페스토를 적용시켜서 막 선거 공약집도 막 발행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각됐거든요. 영국에서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매니페스토는 이제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네. 예, 그런 의미가 이제 선거 정치 쪽에 적용된 게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번 그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방위원 출마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깜짝 이벤트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지방위원들이 어떤 정책 능력이나 입법 기능이 상당히 약해요. 취약하고 또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기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위원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캠페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책 경쟁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 후보자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참여율 같은 거는 후보자들의.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예, 뭐 본인들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상당히 좋겠죠. 글쎄 자신감과 신뢰감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 이 매니페스토 설명을 이제 우리 허명희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매니페스토가 이제 우리 선거 쪽으로 오다 보니까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뭐 이런 용어로 네. 이렇게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의미하고 취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정치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저는 이제 행정학자다 보니까 정책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성도 있어서 네. 마침 또 정책 선거라고 했을 때 정책이 들어가니까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책을 할 때도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돈을 쓰겠다라는 재정 계획과 함께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쓴 돈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즉 결국에는 피드백까지 하게 되는 일련의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산 과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다음에 그런 그 공약사항이 되겠죠. 사실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정책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공약이라고 한다면 우스갯소리로 빌공짜를 써서 그냥 비어있는 공약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른바 어기기 위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석이 됐던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약속이라는 의미에서의 공약이라고 하는 공통된 그 공공의 약속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리고 나중에 측정 가능하고 그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나름의 이제 어떤 평가 기준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그런 속성들을 가지게 돼서 결국엔 계획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정책으로 집행이 된 다음에 그게 과연 집행이 됐을 때 얼마만큼 잘 그리고 공평하게 그 나름의 효과가 있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걸 사실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공약으로는 참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달성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결국엔 계획에서 집행 그리고 사후 점검까지의 일련의 어떤 점검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 정책 선거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공약이 정말 설계되고 나중에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약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의미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입 후보자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입 후보자들한테만 다 맡기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서 선관위 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공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그리고 예산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 국장님과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매니페스토는 아까 이제 어원 자체가 이제 드러내다, 명백히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영국에서 18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그 당시 보수당 당수인 이제 로버트 필이라는 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약의 이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기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각 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독일에서는 선거 강령, 일본에서는 정권 공약, 정책 강령으로도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이제 매니페스토의 뜻은 아까 이제 증거라고 말씀드렸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는 사실 이제 2006년에 저희 그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요. 아, 네. 간단히 정의하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권자는 그 공약에 대해서 비교 평가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저희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여 제시를 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권자는 정당 후보자가 작성한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비교, 판단, 평가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타당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선거 후에 당선인은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유권자는 그 공약의 이행 상황을 평가를 해서 다음 선거에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순환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의 공약 제시, 유권자의 공약 비교 평가, 당선인의 공약 실천, 유권자의 공약 이행 평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지지 여부 결정이라는 매니페스토 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니까 참 잘 돼 있는데 보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이행 방법, 이행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 여기까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약집에 각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내걸 때 이 순서에 의해서 제시하게끔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예. 바로 매니페스토의 요건이기도 하고 네. 또 유권자가 그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네, 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임원정교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실제로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실천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기울여져 오고 있는데 이 간단하게 역사와 함께 또 선진국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매니페스토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영국에서 이야기 180년 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니페스토 핸드북을 아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 4-5천 원에 이렇게 이제 길거리나 서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아, 돈을 받고 파는군요. 그렇죠.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자금으로 만든 책자가 시민들이 이 책자를 사서 보면서 우리 지역의 정책이 뭔지를 이미 보는 이런 과정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정책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정당원들도 일상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반대되는 의견도 듣고 아래로부터 듣고 위로부터 듣고 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2년. 네. 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으로 보면
갑툭튀라는 말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후보자가 돼가지고는 한 달 만에 공약을 저 하늘에 별을 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약으로 전혀 다른 한국과의 이 토대가 다른 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인데 장장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공약을 만드는데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 끝나고 나서 중간에 정당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국가적 이슈라든지 흐름에는 이야기하지만 지역의 이슈에서 그렇게 이 파이팅을 하는 거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과 인물을 동시에 선택하는 정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정책 검증도 하고 인물도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공무원이 과거에 만들어준 거예요. 이 공약 자체를.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현역 단체장한테는 프리미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입이 나올 때는 사실은 정부에 접근해서도 다를 테고 정책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예산의 이 흐름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단체장의 매니페스토 공약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공약에 이 비교도 또 한번 우리가 다른 어떤 이 기준을 갖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지금은 그것도 이것도 없고요. 5월 말 정도 되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정책은 이제 공약집으로 가가호호 우리가 배달은 하겠지만 길거리에 들리는 건 아마도 가장 많은 로고송으로는 무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거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이 로고송을 갖고서 벌써도 정책 얘기하는 것보다는 로고송 누구네는 어느 정당은 뭐 선택했네, 뭐 저작권이니 뭐 우리는 이거 선택했네라고 하는 이런 이슈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한국과 이 물론 이제 북유럽 선진국가의 오랜 역사이겠지만 한국도 조금 더 절박하게 시대 흐름의 변화의 속도를 보면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ING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님 말씀에 부원해서 유럽 문화 하나 더 소개할까요? 네. 네. 영국이나 대부분의 유럽이 그런데요. 그쪽은 선거 때가 되면은 그 후보자들은 조용해지고 유권자들이 막 시끌시끌해진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자들이 의뢰 그 자기 평가서를 유권자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공개하고 싶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막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민사회나 어떤 연구기관 같은 데서 당신은 이런 쪽으로 자신을 평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서를 내놓고 보면은 자기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되게 조용해지겠죠. 네. 대신 유권자들은 그걸 검증하다 보니까 막 시끄러워지겠죠. 그게 그런데 이제 유럽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관위는 이제 입후보 전에 공약을 검증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당선되면 그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하나요? 저희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그 이제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 그 공개를 하게 됩니다. 뭐 정당에서는 10대 공약 그리고 자치단체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공약 그리고 이제 또 선거 공약서 그다음 선거 공보 내용을 그대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면은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비교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이행에 관해서는 그 공약에 대한 이제 사전 평가나 사후 이행 평가에 대해서는 없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강제성이 취약한, 없죠. 취약한 강제성이 부분이기도 그 하죠.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선거 전에 매니페스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년 일단 동안. 네. 4년 동안 혹은 임기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약속을 지켰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유권자들한테 내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제공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네.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 이 정도를 따지는 거요.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매년 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들 저희가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단계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막 일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의욕적으로 지속성 있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잘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축제에 가까운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해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보는 사람도 즐겁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서로 상호간에 배워가고 그렇게 좀 축제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우리가 매니페스토의 뭐 개념부터 해서 역사적인 그런 발전 과정 그리고 또 외국의 선진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사실 뭐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갖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뭐 우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나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얼만큼 그 내세웠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평가를 해보면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네. 추세 내지는 확인되는 사실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과연 당선자들이 얼만큼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임기를 수행하면서 얼마만큼 이제 공약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 기존의 공약이 사실 진짜로 빌공짜로 계속 이제 그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그 기존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경제적인 문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히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개발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들은 역시나 중앙과 지방 협력 사업 협력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이제 지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공약으로 이제 제시가 됐을 때 이제 이행 과정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공약이 달성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공약 그 이행률 관련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당선되고 나면 그 후에는 얼마만큼 실제로 달성을 하고 있는지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은 정도라고 네,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당이나 후보자 예. 공약을 따로 공약 모음집이라고 해서 발간 선거 후에 네.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후 이행 평가에 대한 예, 예. 그런 객관적인 또는 전문적인 또는 중립적인 네. 그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나가는 기사 내지는 과거 사실 좀 이렇게 들춰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실명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자신들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이 실제로 이제 달성이 되지 않거나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 완전히 처음부터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경우, 과연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검찰에 한번 이 부분들이 고발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 네. 이제 불기소 처분 내지는 이렇게 무혐의로 이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에 불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평가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좀 진척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과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평가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 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갖춰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지니까 단체장에 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개편하면 시장 공약 맨 밑에 매니페스토 이행 달성에 대한 항목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 유권자가 평소에 이제 시민으로서 살면은 선관위를 그렇게 막 일상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체의 홈페이지, 지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단체장 밑에 한 줄 나와 있는 게 예전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생긴 건데 그것도 또 면밀히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매니페스토를 뭘로 우리가 이렇게 유권자라든지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할 거면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화장실 들어갈 때처럼 정말 급하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나올 때 언제 그랬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면 이제 돈 꺼 갔을 때는 돈 꺼달라고 그럴 때는 정말 온갖 신용을 해서 꺼달라고 하지만 갚을 때는 또 왜 꼭 이렇게 제때 안 갚고 하는 거를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로 보면 유권자들의 우리가 이 관심도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 건지를 조금 면밀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싸움 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정당이라든지 후보 이제 낙선된 사람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트집 잡거나 흠 잡거나 뭐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얘기하면은 유권자나 시민들이 알아가면서 차츰차츰 배워가야 되는 이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에
또 싸우는 거야라고 하면서 또 정치 공방으로만 그렇죠. 퍼질 것 같은 또 우려가 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매니페스토를 인식하는 수준이 뭐 이 북유럽에는 워낙 뭐 유권자든 정당이든 후보가 같이 인식하는 수준이 올라가 있지만 유권자의 인식, 정당의 수준, 후보자의 수준과 인식이 지금 다 어느 수준에 있냐라는 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세요. 칭찬할 건 또 칭찬을 해야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매니페스토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 여러 구청의 그 공약 평가 이런 걸 또 담당하고 또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교수님 국회의원에 비해서 어떤 자치단체장들 이행률은. 공약 이행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리고 그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필요 이상으로 그 공약에 집중해가지고 네. 예, 그렇게 집착하신 분도 있는 거고, 그 뭐 나쁜 현상은 아니죠. 그게 어떤 과도기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칭찬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임원정기 대표님께서 꼬집어 주신 것 같이 유권자들이 과연 공약 이행 정도를 따지고 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걸 평가하려면은 자주 들여봐야 돼요.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나중에 선거 때 돼서 뭐 제대로 한 거 없다 이런 건 되게 무책임한 거죠. 항상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정말 받을 게 없는 거죠.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이 후보자들이 정책을 우습게 보는 것은 사실 유권자를 우습게 본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보다 꼼꼼하게 공약사항을 살펴보고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쓰게 된다면은 어떤 후보들이라도 유권자들을 그렇게 경시하지는 않겠죠. 근데 저 그리고, 궁금한데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체장 거와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있고요. 예. 광역 의원이 있고 기초 의원이 있잖아요. 비례대표도 있고. 예. 그럼 매니페스토의 범주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범주의 기준은 광역단체장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기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공약의 매니페스토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시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쪽도 만만치 않게 우리의 관심 영역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좀 제외 대상인가요? 오늘 토론이 너무 막 격이 없는데 이게 질문지 보니까 다 순서가 있던데 미리 다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됩니까? 네. 한번 말씀하고 공약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뭐 질문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이거 말씀해달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생각해봤는데 정말 보면은 좋은 공약 있어요. 좋은 공약 있고 나쁜 공약은 이제 저희는 공약을 많이 다뤄보잖아요. 예, 전문가니까 나쁜 공약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또 이상한 공약도 있어요. 네. 그 영화 제목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좋은 공약. 아니 근데 나쁜 영화 공약, 그게 이상한 공약. 영화를 패러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니까요. 좋은 공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좋은 공약입니다. 이 시청자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때 왜 뭐 구청이나 시청 이런 걸 대상으로 했을 때 정말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 그런 걸 꼬집어내는 그런 공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뭐 시민들이 가면 다 불편해. 근데 누구 하나 나서기는 그래. 근데 그걸 그 이 후보자가 공약으로 딱 내세웠다 그러면 그런 건 되게 좋은 공약이죠. 네. 왜냐하면 시민들, 구민들의 어떤 수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좋은 공약이고 나쁜 공약은 이제 꼭 그게 뭐 100%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부분의 개발 공약들이 나쁜 공약입니다. 뭐 예산 내가 얼마를 따와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왜 그게 나쁜 공약 범죄에 들어가냐면 그분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분이 당선돼도 다 돼요. 대부분 이게 매뉴얼에 있습니다. 순서에.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공약으로 볼 수도 없고 또 그런 건 어떤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후보자분들이 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일자리 10만 개, 20만 개 이런 건 너무 많이 식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요즘은 어지간히 돼가지고는 그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네. 하지만 뭐 이제 유권자들께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그렇죠.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이상한 공약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그러니까, 예. 하고 네. 현재 이제 매니페스토가 우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나 인식이 이렇게 네. 높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사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응성, 책임성을 강화해서 국민 주권,
또는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연구주의라든지 조직 동원, 비반 흑색 선전의 어떤 네거티브 나쁜 선거 문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선거 문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이제 제6회 지방선거 때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하면서 요 표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니페스토에 대한 과연 인지도가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유권자의 3명 중 1명 꼴로 33.8% 정도만이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지도가 네.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을 할 때 과연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행스럽게도 역대 지방선거에서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제4회 때는 11.5%, 그리고 제5회 때는 18.1%, 그리고 제6회 때는 26.4%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책 선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다만 밑에 표를 보시면 그 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전에 그 후보자 선택 기준하고 선거일 후에 실제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했는지를 2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공약을 우선시하겠다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조사한 데서는 40.4%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정책 공약을 보겠다는 게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는 선거일 후에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26.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 능력, 도덕, 소속 정당에 이어서 3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는 정책 공약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점, 이런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행정학 쪽에서도 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주제 중에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 매니페스토에 대한 인지도는 어떻게 좀 많이 향상돼 가고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참고한 자료는 전국 유권자 의식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제4회 지방선거 2006년도에 있었던 제4회 지방선거에서 인물과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제 제일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36.1%였는데 이제 2014년 6월 이제 6회 지방선거에서는 37.3%로 조금 이제 높아진 반면에 네. 그 정책하고 공약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2006년 4월 지방선거에서는 23.7%였지만 이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33.5%로 좀 개선이 된 걸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이제 인물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정치 구조하에서 즉 후보자들이 정당에 속해 있고 물론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배제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정당 중심의 지금 현재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정책 공약으로서 내세워지고 있는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역시나 이게 과연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결국에는 정당 내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따라서 개인 수준을 넘어서고 지역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 정책 매니페스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매니페스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떠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정책의 성격과 정책의 수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께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또 예. 한편으로는요. 우리 정책을 유권자들이 지금 못 봐요. 언제 보냐면은요. 본선거 6월 초에 공약지 받아봐야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정당에서 선거 분위기 몇 달 계속 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 이벤트도 하고 경선도 하고 공천도 하고 하면서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하면서 또 계속 이 분위기에는 정책은 아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가호호 배달되는 건 선거 직전에 맞습니다. 그 번호표하고 같이 오는 거잖아요. 투표소하고 안내하면서 그거 외에는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 뭐 체계상에서 우리 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정책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유권자 보고 왜 정책 안 보고 사람 뽑냐고 하면 유권자들도 억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의 우리 이 시스템 자체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짜져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중앙당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서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그런 이슈들, 공약들보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이 공약 같은 거, 개입 같은 것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 상황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갑질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들이 다 그쪽에만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6.3 지방선거가 어느 정도나 그 관심을 받을까 유권자들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께서는 어느 곳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이 선거에 임해야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한번 간단히 주시죠. 네. 좀 선관위 하실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정책 매니페스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은연중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물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어떤 미투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차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개인에게 또 이렇게 가중치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 가지가 조화되면 좋겠지만 한 가지가 강조가 되면 상대적으로 한 가지는 좀 이렇게 좀 도드라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균형을 찾을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책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정책으로 보여지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보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정책으로 연결되는 데는 역시나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터진 이슈가 바로 정책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허술할 것 같아요. 아마 물론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차의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인물 중심이냐 정책 중심이냐라고 하는 지방선거에서의 본연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면에서의 조화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 이슈가 과연 지방 이슈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며 유권자들은 지방 이슈 이외에 중앙 이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유권자의 의지와도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어떤 문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하나 이런 문화를 갖자라고 해서 이제 바로 생기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지역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정당 내지는 후보자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그 유권자 개인 수준에서 굉장히 아우러지는 그런 하나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하나의 분위기 정책과 관련된 분위기가 아닌가 선거 관련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됐을 때 뭐 규범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적인 이슈보다는 지역의 이슈가 당연히 부각이 돼서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편 또 중앙 이슈 자체를 중앙 이슈하고 떼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예산 자체의 뭐 보조금이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이죠. 그리고 남북 회담이 이제 더 잘 추진이 돼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남한에서 출발한 기차가 KTX가 대전에서 출발한 KTX가 북한을 지나서 이제 러시아까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출발한 이제 그 러시아 횡단 열차가 저기 동유럽까지 간 다음에 동유럽에서 또 출발한 또 그 유럽 횡단 열차가 그 해저 터널을 지나서 영국까지 간다.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경제하고 물론 먼 미래이고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우리 지역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개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또 한편으로 또 중앙 이슈라고 해서 또 외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라고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지혜를 발휘하는 네. 이제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이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한번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느 곳에 집중을 해서 좀 선거에 임해야 될지. 네, 저도 문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아무리 이렇게 뭐 중앙적인 이슈 이런 게 중요해도 역시 저희가 또 다음 임기를 일해야 될 일꾼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지역 일꾼들이기 때문에 저희 현실 생활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뽑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정책 선거 토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대표님도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저는 있으세요? 일단은 유권자의 정체성은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요, 구민일 수도 있고 시민이고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생애 중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기관들만 분리되어 있어요. 저는 거버넌스가 이제는 화두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선관위하고 여성의 안전 얘기했을 때 아까 경찰이랑 대전시가 구청과 교육청이 이렇게 협업 테이블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니페스토에 대한 협업 테이블이 없잖아요.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생애 삶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는 네. 정책과 시민의 삶의 질에 이 브릿지 역할이거든요. 이 브릿지 역할을 할 때 유권자들이 사실은 정책을 언제 보고 살 만큼의 그런 교육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도 안 됐고 무조건 먹고 사는 거 돈 아니면 안 돼. 경쟁 체제로만 갔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뭐 중앙 정치에서 얘기한다 하면 우리 일상의 평화, 탈북자들이 각 동네에서 살고 있고요. 이주민들이 살고 있고 장애인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되게 배척하거든요. 정상인의 기준으로. 일상의 평화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우리의 또 고민, 소통은 동네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정책으로 같이 연결되면 정치는 표는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표까지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수준은 정치와 표까지만 와 있지 정책과 예산까지 아직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유권자 똑똑해요. 전 그럼요. 국민이 다 이 지식인이에요.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 수준을 올리는 것, 행정과 정치 이런 이 위정자들의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분위기를 좀 잡아내는 것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준겸 담당관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매니페스토 공약이 갖춰야 될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준비하신 게 있나요? 예.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일지 예, 예.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 설명을 예, 잘 예. 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 단위하고 중앙 단위하고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이 사실 아직도 조금 이제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방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또 아까 이제 뭐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역 단위에서 광역 단위, 기초 단위에서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편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선거에 비해서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더 빨리 실천하고 그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는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크게 정책 공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매니페스토 공약 그 작성을 위해서는 왜 이 정책을 하려는지 이유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이행 절차라든지 이행 방법 그리고 중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가 소요가 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타임 테이블입니다. 언제까지 임기 뭐 연차별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이제 매니페스토 공약의 요건이 사실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판단하는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담당관께서 매니페스토 작성, 공약 작성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교수님하고 국장님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교수님부터 네. 주실까요? 그 정책 공약의 요건으로 방금 이제 한 6가지, 그러니까 이제 육하원 측에 따른 사실 요건들이잖아요. 네. 뭐 나름 이유라든지 목표,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이제 관심을 두고서 보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는 역시나 재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책으로 입안이 됐을 때 집행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 재원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의 문제인데 과연 이 재원을 개인 수준에서 아니면 정당 수준을 하더라도 과연 정당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게 그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지 이게 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나중에 소실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이제 현직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특히나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참 뒷감당이 안 될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는 결국에는 지방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제 내려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그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빌공짜의 공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재원 분야가 재원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제 어떤 법률을 제정을 할 때는 그 법률 제정에 따라서 향후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그 법률에 따라서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수반 법률에 대한 어떤 요건들에 대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만들 때는 얼마만큼의 재원이 들 것이다.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뭐 구체적인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연차적인 계획까지도 마련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이 재원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국비를 통해서 얼마만큼 조달해서 이런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맞습니다. 대한 거죠.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지방 분권이 아직까지도 뭐 바라는 바 수준까지는 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가 지금 사실 보류가 된 상태이긴 하죠. 따라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그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지방 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는 중앙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던 재원도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지방 정부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과감하게 이제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까지의 재원, 이른바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좀 보류된 상태인데요. 이게 뭐 누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하나의 분위기 내지는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 재원이 실질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해지려면 역시나 지방 분권 그리고 재정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뭐 국장님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사실 유권자하고 정당 후보자 사이에도 이 소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올바른 소통이 좋은 공약,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기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지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입후보할 사람들이 누군지도 미리 알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소통이 유권자와 입후보자들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책을 우리가 또 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왜 정책의 이제 실현 가능성 얘기하는 거랑 연결되는 선생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정책을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또 여성하고 남성한테 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면밀히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정책이 시대 흐름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몇 년 2014년에 다른 지역 이제 단체장님이 출마를 하시면서 공장 유치, 제2 맥주 공장 유치하겠다라고 이제 일자리 창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막 뽑아줬어요. 근데 정작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기계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인구 늘린다고 했더니 길이 너무 잘 나가죠. 다들 출퇴근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제 성평등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이쪽에 관련 분야이다 보니까 성평등을 다루는 여성가족부 정부 전체 예산은 0.18%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요. 인구의 절반의 문제 또는 모든 영역을 다뤄야 되는 성평등을 다루기에는 지금의 대전시에서도 성평등은 가장 작은 미니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 흐름에서 성평등이 올려야 된다라고 봐요. 기획조정실이든 뭐 직속이든 올려야 된다고 이게 위치와 권한을 올리면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민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성평등 하기 싫은 거예요.
앞서가는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법제도로도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터널을 만들고 산을 깎으려면 환경 영향 평가 해야 되잖아요. 네. 도시 재생하려면 이제 사회 영향 평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성별에게, 이 연령별에게, 계층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 시민사회에서 만나고 또는 환경단체 만나고 매니페스토 만나면서 유권, 그러니까 적어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보여야 되는 거. 이런 이 언저리에서라도 공부하고 정책 모니터링하고 모임하고 토론하면 보여야 되는데 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에 걸려 있어. 저 사람은 누군지. 맞아요. 직책은 네. 화려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거의 보지 못한, 저는 이 활동 저희 23살에 들어가서요. 지금 올해로 40이 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의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 단체장을 돕는다고 할지, 이런 평소에 우리의 관계에서 유권자들은 저희도 모를 정도면 유권자는 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단순히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권리당원으로만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 고민입니다. 당원 가입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도 대표님하고 같은 그런 그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개인을 먼저 알고 그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 봉사활동이라든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정당하고 그리고 정책만 보고 이게 뽑는 것이 진실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해서는 유권 그 입후보자들을 하고 입후보자들이 내건 그런 공약들이 이제 선관위에 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그런 절차가 있겠죠. 예, 후보자 등록 후에 예. 그렇게 된다면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비교를 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올바른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살펴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뭐 그런 이제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 선거 공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웹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정책 공약 알림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정당의 10대 공약이라든지 후보자의 5대 공약 그다음에 뭐 선거 공보 이런 것들이 파일 형태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직접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가 아까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후보자 TV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정책 공약을 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집에서 매 세대별로 그 투표 안내문하고 같이 발송되는 선거 공보입니다. 선거 공보는 모든 선거에 지금 7개 선거인데 7개 선거에 그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공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정책 공약을 쉽게 비교 확인하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중앙선관위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책 공약 알림으로 들어가시면 네.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권자가 직접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약 제안이라는 것을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직접 본인이 제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걸 보고 정당 후보자는 공약을 작성하는데 참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유권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가요. 공약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공약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것이 그래도 좋을지 한 말씀 도움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공약에 사실은 큰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우선은 정책 매니페스토의 전제 조건이 정책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차별성 하에서 어떤 정책이 더 바람직한가를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후보자 공약 작성 매뉴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작성해서 만들어서 이제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잖아요. 거기 맨 끝에 보면은 유권자들이 좀 한번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고려해볼 만한 기준으로서 드림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드림 평가 지표라고 해서 평가 지표를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있습니까? 설명할까요? 예. 작성을 본인이 안 하셨는데 설명이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평가 지표는 많이 변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정책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할 것인가는 사실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고 네. 또 일반 유권자들이 사실 더 활용하기에 편한 더 용이한 그런 평가 지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드림 평가 지표는 유권자들이 좀 다루기에 편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뭐 스마트 플러스라든지 이런 지표보다는 뭐 요게 선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꿈 비전 그리고 반응성, 효율성, 연계성, 수단 적절성이라고 하는 이제 크게 5가지 정도, 5가지 평가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꿈 비전,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예, 공약이 얼마나 이제 바람직한 미래상과 시대 정신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역시나 이제 리스폰시브니스라고 해서 유권자 요구에 얼만큼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즉 요구에 부응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차원하고 사회적인 차원을 좀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용한 투입물 대비 산출이 얼마만큼 높은 대안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정책을 통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계성은 이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수단 적절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원 마련 방안이 이제 적정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권자들이 보실 때 이 정책이 과연 우리의 꿈과 비전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정책인지, 그리고 이 이런 정책의 공약이 실현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일 것인지, 그리고 소속 정당이 실제로 추구하는 그런 정책하고도 맞는 그런 정책인지, 마지막으로 그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적절하게 조달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니페스토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것처럼 아이고, 잘 감사합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약을 비교할 때는 이제 이런 그 지표에 근거해서 공약을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는 이 공약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그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뭐 사례도 있으면은 좀 소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을 때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의견 수렴을 저희가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께서 뭐 공약에 대해서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렇게 자치단체나 시 가서 보면은 공약이 이행이 안 됐을 때 거의 90%는 다 재원 조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또 사실 그 재원 쪽이 핑계대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뭐 상대 당에서 의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도 많이 되는데 그 재원 조달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하기 쉬운 게 실천하기도 쉽다고 명료해야 됩니다. 되게 명료하고 심플한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막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대안을 잡아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CNB 집중 토론, 지금 이 시간 제7회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특집 토론회, 우리 동네 정책선거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토론이 거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돼서 이제부터는 진정한 정책 선거로 가는 길 해서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유권자들의 인식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언을 받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대표님부터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저는 그 선관위에서 우리 왜 재난 나면 재난안전 문자 긴급하게 보내잖아요. 네, 문자 오죠. 선관위에서 이제 왜 우리 좀 이렇게 뭐라죠, 방송 광고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한두 번 정도는 매니페스토 정책이 있다라는 거를 모든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좀 보내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한번 방식도 많이 쓰면 욕먹지만 네. 한두 번 정도는 중요한 이 삶의 안전을 얘기하는 게 그것도 좋은 선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센세이션한 이런 좀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선생님 좀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순간 또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는 것 중에 네. 유권자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각 제도 중에 주민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행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하는 이런 과정의 경험. 그렇죠. 그리고 또 의회 모니터링. 그리고 행정 정책 모니터링 하는 거 또는 이런 시민사회가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함께 저희도 알려내고 이 유권자들도 이제 일상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네. 뭐 이제 어떤 활동도 좀 직접 하면 좋은데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과제는 어린이나 청소년 정치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교육을 좀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네. 근데 왜 정치 교육 한다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뭐 성평등 얘기하면은 뭐 이제 쫓겨내기도 하는 뭐 이런 현실인 게 너무 좀 개탄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네. 법제도의 수준과 우리 이 유권자 의식과 이런 게 지금 속도전을 좀 같이 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여기 이후에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CNB 방송이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특집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해외 선진 사례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언까지 같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유권자들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함께 이렇게 문 교수님 좀 제언 좀 주실까요? 네, 권리 위에 잠자면 얻을 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좋은 예, 말씀이에요. 사실 그 아무리 좋은 약을 눈앞에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마시는 사람의 의지가 없다면 그 약은 그냥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이제 홍보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 인터넷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이제 인터넷 포털 들어가면 이제 그 배너 형태로 통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걸 클릭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클릭 한 번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인가 관심이 없으면 전혀 클릭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정보, 고급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선거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발성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는 유권자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의식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우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엔 제도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왜 관심이 없느냐, 유권자의 어떤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너무 이제 과학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 방송도 되게 사람들이 되게 편성되는 시간대를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바쁜 시간대. 이른바 전파가 남는 시간에 주로 그렇죠. 선거 방송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네. 주로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찾아가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노출을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때 뭐 어렵겠지만 프라임 시간대, 네. 황금 시간대에 한번 이 선거 방송을 좀 획기적으로 한번 편성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이런 지방 선거 관련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 일정도 조금 더 예비 후보자 관련된 것도 지금 물론 예전에 비해서 더 이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더 미른 시기에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지방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일꾼으로서 더 미리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시간적인 여건을 좀 더 충분히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평가 부분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평가 지표가 사실 어떻게 평가 지표가 설정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후보자들 행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성과 평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거든요. 네. 따라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평가 지표를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책에만 초점을 두는, 과거에는 정책에만 선거 초점을 둬서 평가 지표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후보자에 대한 것도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플러스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의 스마트라고 하는 정책 중심의 어떤 평가 지표에다가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도덕성 이런 것까지 이제 가미하는 지표를 이제 첨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지표로서 이제 정책과 인물을 같이 동시에 평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평가 지표를 정교함으로써 과연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후보자들이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평가 지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가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그랬지만은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후보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들의 입후보하는 분들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좀 언론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져야 유권자들께서 좀 더 선택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뭐 사무국장님도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 선관위에 좀 제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선관위에서 사실 네. 그 공직선거법 66조인가요? 예, 공직선거법 66조 만들기 전까지는 네. 저희도 뭐 스마트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요건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요즘 이걸 잣대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유권자들께서는 아무래도 공약이 내 생활을 바꾼다고 정말 생각을 하셔야죠. 또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약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이상한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원이 뭐 역사 위치를 바뀌겠다 이런 공약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공약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새 패널 분들께서 이제 사회가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이런 매체도 이제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 발전의 속도에 맞춰서 선관위에서도 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제언들이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예, 아까 그 재난 문체처럼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는 데는 이제 크게 제도적 측면 그리고 인식 행태를 바꾸는 측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전적 차원하고 사후적 차원으로 아까 이제 공약 이행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전적 차원에서는 사실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기 정책의 우선순위나 이런 차별성을 좀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그 강제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더. 네. 그리고 이제 차별성이 없으면 사실 유권자들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으로는 이게 매니페스토 순환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공약 이행 평가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시긴 하는데 이 임기 중에 정말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 공약 이행률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평가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 어떤 공약 이행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그래야지 유권자들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유권자들의 어떤 아까 이제 앱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생각하면 이제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는 또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나 노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줄여주는 노력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외국 사례이긴 한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 예산처라고 PBO를 둬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정당이나 또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공약, 정책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예산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또 실제 그 정책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중립적인 전문적인 공약 이행 평가 기구, 뭐 가칭 선거 공약 평가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느 기구에 둘지는 그건 이제 입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제가 아까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공약 이행 평가를 실제 이제 단체장 홈페이지 이제 게시된 걸 보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실적 중심이에요. 치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행률로만 다뤄지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체감은 전혀 안 됩니다. 2014년 단체장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원도심 활성화, 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이런 거 실제 이행률 보면 체감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대전의 국공립 보육은 여전히 꼴찌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몇 년째거든요. 네. 이거 평소에 한 번도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여전히 어려운데 체감 안 되는데 공약 이행 100%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 또한 여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또 저희 단체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민사회 몫인데요. 정책 의견을 수렴을 이 후보자들이 듣는 과정,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점검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그런 과제를 남기고 또 이후에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일상에서 저희가 또 시민사회가 이 시민 정치죠. 시민이 정치를 대의로 맡긴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좀 저희가 또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선거 전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중간 평가할 때 모이고요. 사후 평가할 때도 이 집단이 계속 이렇게 좀 거버넌스로서 모여가지고 점검을 하면 네. 적어도 의원들 구부터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장 그리고 이제 광역까지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서로 맞습니다. 책임감 있게 네.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견제를 좀 할 수 말씀이세요. 있도록 네. 이게 그런 선거에 부분. 임박해서 이런 그 시간을 갖는 것보다 늘 주기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그리고 않을까 매니페스토 생각을 하고요. 운동은 인물하고 정책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네. 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부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뭐 정당이 됐든 입후보자가 됐든 아니면은 유권자가 됐든 아니면 뭐 선관위가 됐든 한 말씀씩 주시죠. 지방선거 결국에는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얼마만큼 당선을 통해서 얼마만큼 실현해낼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뭐 주민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 주인이죠. 주인이고 그렇죠. 주인의 역할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지방 정치인들이 그 대리인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이제 대신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주인과 대리인 관계입니다. 그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주인과 대리인 간에 관련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게 이른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대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결국에는 대리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인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정책 매니페스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매니페스토 정책 더 이제 더 수준 높게 더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음으로써 결국엔 대리인이 주인의 역할을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선거 전까지만 유권자가 주인이고 선거 끝나면은 이제 당선자가 주인인 이런 관계가 되니까 매니페스토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예. 네, 저는 대표님. 그 수직적 네트워크 방식, 뭐 이제 대장 오너 얘기 그냥 쭉 따라서 가는 이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학연, 혈연, 지연, 흡연의 네트워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수평적 네트워크죠. 유권자, 대리인, 정치인, 그리고 이 행정과 이런 우리 수평적 네트워크로서의 신사회 운동의 그 삶의 질을 새롭게 여는 거에 매니페스토가 그 중심에 서야 되겠다라는 거 저도 오늘 배우고 가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예, 어떤 후보를 뽑아야 최선인가 많이들 질문도 하시고 또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이 정책선거 토론마당이지만 인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상 과거를 보면 그 사람 현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따질 때는 뭐 정치인들은 흔히 뭐 철새 정치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또 다시 저지를 확률이 큽니다.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당도 안 볼 수 없는 게 그 당의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정책과 함께 그 세 가지 사항 다 참고하셔서 신중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뭐 관리 담당관님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뭐 유권자분들께나 아니면 입후보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시죠. 예.
사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주권자가 그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충실히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표 참여는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투표의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서 투표의 질을 좀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시민들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미국 그 링컨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고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수준은 곧 유권자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거일만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주권자로서 선거일에 심판하느냐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정당은 책임 정치 하겠다는 신념으로 유권자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유권자는 투표 전에 반드시 정책과 공약을 곰곰이 그리고 꼼꼼히 비교평가해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오늘 토론이 아주 생산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9세기 미국 학자 제임스 클라크는 직업 정치인을 정치가와 정치꾼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약속, 나의 공약, 나의 정책에 책임질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길 그런 바람을 크게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약 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치의 장인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정책을 곰곰이, 공약을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